4장 연립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기에 앞서서 연립방정식이랑 연결되어져서 필요한 개념으로서 행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다룰 것들은 깊이 있게 다룬다기보다는 연립상미분 방정식을 다루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렬의 기본 개념과 연산, 역행렬에 대한 것들을 해보고 열린 미분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과 2개나 3개, 다개 상미분 방정식을 열린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행렬에 대한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라는 개념을 갖다가 익혀가지고 이 뒤에 미분 방정식 풀이에다 이용을 할 겁니다. 좀 뒤쪽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미분 방정식은 1개 미분 방정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행렬에 대한 기본 용어들인데요. 용어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열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 벡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세로가 m개, 가로가 n개인 요소를 갖는 이런 식으로 생긴 행렬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요 기호들 있죠? 요 기호들은 이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특별히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행렬을 쓸 때 둘 다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도 됩니다. 이 A라는 행렬을 A11부터 쭉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거를 AIJ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A11, A12, A1N 이거는 1행 1열이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방행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을 이야기했었는데 가로와 세로 즉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우리가 정방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각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대각선 이외에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 다이아고널이라고 하는 부분만 0이 아니고요. 물론 여기도 0이 들어가도 크게 보면은 대각행렬입니다. 정확히는 대각선 부분에 0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각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0이면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3 곱하기 3일 때 이야기했죠. 이 부분이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다 0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행렬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중간에 0이 한 개 있어도 이 부분을 제외하면 다 0이죠. 따라서 이 녀석도 대각행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위행렬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 단위행렬은 곱셈에서 보면은 역원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행렬에서의 역원이요. 곱하기에 대한 역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i나 혹은 2라고 표현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 2 곱하기 2일 땐 단위행렬이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3 곱하기 3일 땐 이런 형태로 나와서 일반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2n, 그러니까 23 혹은 i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치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치행렬은 원래 있었던 행렬의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자, 보통 t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원래 있는 행렬이 A11, A12 이렇게 가는 이런 행렬이었을 경우에 이 녀석의 전치행렬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놓고 IJ를 갖다가 쭈루루루 바꿔준 거예요. NM이요. 어떻게 바꿨는지 알겠죠? 지금 요거는 살짝 잘못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냐면은 n과 m이 같을 때로 표현을 해놔가지고 제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물론 끝에 쪽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요. nm이 서로 같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만약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이걸 하고 나면은 이 부분이 대각선이 되겠죠. 서로 전치가 됐으니까. 따라서 만약에 2 곱하기 3행렬을 전치를 시키면은 3 곱하기 2가 돼요. 요거를 전치 행렬이라고 한다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행렬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행렬에다가 그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됩니다. 우리가 4의 역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4의 역수라는 게 4에다가 역수인 4분의 1을 곱하면 얘가 1이 되죠. 이 이야기는 4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1의 항등원을 만들어주는 녀석이 4분의 1인데요. 정확히는 곱셈에 대한 역원이죠. 역행렬이 행렬에서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랑 B가 역행렬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는 A랑 B를 곱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위 행렬이 나오면은 A랑 B는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이 B고 B의 역행렬이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행렬에서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각각의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기를 해주면 돼요. 즉 1, 1에 있는 녀석이요. 1, 1에 있는 녀석은 1, 1에 있는 녀석끼리 M2에 있는 녀석은 M2에 있는 녀석끼리 더하거나 빼기를 해주는 게 행렬에서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얘네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서로 더하기를 해주면 각각의 원소에서 더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뻔히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행렬에서의 덧셈을 하려면은 두 녀석이 똑같은 크기의 행렬이라 돼요. 즉, 얘 같은 경우에 2 곱하기 3, 얘도 2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3 곱하기 2인데 얘도 3 곱하기 2죠.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의 행렬들끼리만 더하기와 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곱셈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곱하기는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을 갖다가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곱하는 방법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에 있는 녀석은 첫 번째에 있는 걸로, 마지막에 있는 거는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랑 곱해서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요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보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 4개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얘 계산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우선 얘랑 얘를 한번 곱해 보세요. 그러면은 1 곱하기 2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요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다시 곱하면 4 빼기 1이 되죠. 요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곱하기예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익숙하지 않으면은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요 설명으로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구글 같은 데서 행렬의 곱셈을 한번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역행렬 이야기를 했었죠. 역행렬에 대한 정의인데요. 자, 2 곱하기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행렬의 모양을 거의 공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A, B, C, D의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 AD-BC 분해 하고서
이렇게 위치를 서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부를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거는 공식으로 외우세요. 안 그러면 2 곱하기 2도 뭐 여차저차 유도해서 끌어내야지 되는데 정말 피곤합니다. 요거는 외우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걸 갖다 하나, 그러니까 눈에 익는 걸 하나 볼 텐데요. 이거요. AD-BC요. 론스키안 할 때 봤었죠? 즉, 저 밑에 있는 AD-BC가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입니다. 요 구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AD-BC가 0이면은 네, 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AD-BC. 다른 면에서 보면은 행렬식 값이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렬 곱셈에서는 앞쪽에서 봤겠지만은 곱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얘를 계산을 하면은 요게 나오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곱셈을 해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서로 같질 않죠. 물론 같을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의 제곱. 우리가 보통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요. 이게 ab가 만약에 행렬이라면은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원래는 서로 곱하는 방식 이거가 곱셈 공식에서 나올 때는 a 플러스 b에다 a 플러스 b를 곱하는 거니까 a, b랑 ba가 나오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둘이 묶여서 2ab가 되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인자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행렬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0이 아니래도 둘을 곱했는데 0행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 b를 영인자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녀석이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둘 다 0행렬이 아니죠. 그런데 둘을 곱해보면 0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우리가 행렬 계산을 할 때 좀 복잡해지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을 때 x-1 곱하기 x-2 이렇게 나와 있는 방정식이 이게 0이다 라고 하면은 x가 1이거나 2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실수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나오려면은 이 녀석이 0이던가 이 녀석이 0이던가 둘 중에 하나는 0인 경우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x가 1 아니면 2다 라고 특징을 지을 수 있는데 행렬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b가 지금 보신 것처럼 0이라고 해서 얘가 0 혹은 얘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정식, 행렬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을 풀을 때 조금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자, 이제 열린 미분 방정식과 행렬 사이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미분 방정식, 열린 미분 방정식이네요. 이거를 행렬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행렬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막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왼쪽에 y1'과 y2'은 쓰기는 이렇게 써놨지만은 실제로는 y1, y2 요거에
미분입니다. 따라서 y1, y2라는 녀석을 라지 y라는 벡터로 보면은요, 이거를 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텀을 실제로 곱하기를 해보면은 요 녀석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녀석을 a라고 보고요. 뒤쪽에 있는 거를 y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y 프라임 이퀄 ay 이런 식으로 되죠. 모양 자체로만 보면은 1개 상미분 방정식이랑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모양이 비슷하면은 성질도 비슷하다고 봐야지 돼요. 그게 이제 수학이 갖고 있는 추상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을 때 1개 상미분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y 프라임 이퀄 ky, 이 녀석을 푸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법의 풀이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열림미분 방정식을 갖다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행렬이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개나 3개보다는 1개가 월등히 쉽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고개 상미분 방정식을 1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복잡하게 엮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중간고사에서도 풀어봤고 앞쪽에서 과제로도 해봤지만은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감염, 전염병이요. 근데 이게 그때는 단순하게 했는데, 자, 안 걸린 사람을 I, S, 감염자를 I, 그 다음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을 R이라고 한번 해보죠. 요걸 통칭해서 SIR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염병이랑 관련해서 거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얘네들 세 개를 갖다가 각각으로 놓고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있는 S라는 집합이 있고요. 이쪽에 I라는 집합이 있고 R이라는 집합이 있을 겁니다. 이쪽에서 감염돼서 일로 가죠. 그래서 이쪽에서 낫게 됩니다. 물론 죽는 사람이 있고요. 뭐 이쪽도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뭐냐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탄생, B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R에서 S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S, I, R을 거쳐서 R이 다시 S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은 감기가 있을 겁니다. 가지 않는 대표적인 질병은 홍역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양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전에 S, I만 있는 모델을 봤었죠. R에서 S로 바로 가게 되면은 실제로는 I에서 R로 갔다가 S로 간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I에서 S로 간다고 그냥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과제로 한번 보셨던 거고요.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가고, 감기도 걸렸다가 나으면은 최소한 그 해에는 잘 안 걸리잖아요. 그게 R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갖다 만약에 변수를 한 개로 놓고서 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비해서 SIR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인 형태가 1개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다루기가 좀 편해집니다.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연립 상미분 방정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제 해보자. 그래서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T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풀을 때 A, B, C, D의 역행렬이 이런 모양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y 프라임 이퀄 a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을 풀을 때, 이걸 갖다가 풀려고 할 때요, 양변에 뭐 a의 역행렬을 곱해준다는 둥, 뭐 그런 식의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거랑 이어서요,
이계 상미분 방정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은 1계 상미분 방정식들의 형태로 연립 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죠. 자, 방법은요. 자, y를 y1이라고 놓죠. 여기서 이 y1은 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y를 y1이라고 놓고 미지수 y1입니다. y2는 y'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y1'은 y'이니까 y2가 되겠죠. 그 다음에 y2'은 y2'이 되죠. y2'은 위에 식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y가 되기 때문에 자, y'은 y2였었고 y는 y1이었었죠. 따라서 요 식을 얻게 돼요. 요 녀석이 y2'. 그 다음에 y2가 예.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행렬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거나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나 방법이 동일합니다. 특히 이렇게 놓고 나면은 평형해를 구하기가 쉬워져요. 평형이라는 게 y1'이랑 y2'이 0이 될 때를 뜻하는 걸 테니까요. 자, 이 부분 이해되셨죠?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유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고유값이라는 건 뭐냐면요. A라는 행렬에다가 벡터 X를 곱해요. 그렇게 한 것과 벡터 X에다가 어떤 실수 람다를 곱한 거의 결과가 같아지면은 그랬을 때 이 람다를 A의 고유값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람다에 대해 가지고 항상 같지는 않거든요. 그 람다가 있으면은 이걸 만족하는 벡터가 하나 있어요. 걔를 갖다가 고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 A가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벡터 X가 2 곱하기 1인 벡터거든요. 열 벡터겠죠. 그럼 얘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는 곱셈을 해보면은 2 곱하기 1자리가 나타나요. 얘랑 모양이 같죠.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같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2112라는 행렬이 있고요. 거기에 1-1이라는 벡터를 한번 곱해보죠. 그럼 얘가 나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가 똑같아졌죠. 이걸 A라고 보고 이걸 X라고 보고 그럼 X가 있는데 여기에 1이 곱해진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람다가 1,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고유 벡터가 1,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다가 1, 2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이게 3, 3이 됩니다. 그럼 3, 3은 3 곱하기 1, 1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행렬에 대한 고유값은 3이고요. 그때 고유 벡터가 1인 겁니다.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되지 않아요. 4, 2, 3, 5에다가 2, 3을 곱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4, 21이 나오는데요. 얘는 7 곱하기 2, 3이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행렬의 고유값은 7. 그때 고유 벡터는 2, 3이 돼요. 자, 계속해서 4, 2, 3, 5에다가 4, 6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와서 얘가 됩니다.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요. 2, 3에다가 2를 곱하면은 4, 6이 돼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할 수도 있지만은 2, 3이라고 하고 앞에 2를 빼줘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있을 거고요. 얘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쪽 거랑 같겠죠. 그래서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갖다가 해준 셈이니까 얘가 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유 벡터가 바뀌었는데, 고유 벡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동일한 고유값에 대해서 고유 벡터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대표값을 정하죠. 실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요 2, 3에다가 K라는 실수를 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녀석들만 나오거든요. 대개는 제일 간단한 숫자인 얘를 갖다가 7에 대한 고유 벡터로 보통 잡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이게 고유값인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싶잖아요. 자, 이런 고유값 구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고유 벡터도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할지를 한번 보죠. 자,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고요. 이랬을 때 이 녀석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게 고유값이 되려면은 첫 번째 이 문장을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선형대수를 배웠으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고유값 구하는 방법을 몽땅 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A, 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녀석을 지금 찾을 건데요. 이거 만족하는 X를 갖다 먼저 좀 생각해 보면은 뻔히 0,0일 때는 항상 만족하죠. 거의 당연합니다. 그래서 X가 0,0이 아닌 해를 찾아야지 돼요. 0,0일 땐 제외합니다. 그럼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넘기면은 A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X가 되고요.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은 자, 이게 0이 되는데 요 X가 0이 아닌 해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찾은 거예요. 자, 이 조건이 되려면 언제만 가능하냐면은 얘가 요 녀석의 역행열을 양쪽에다 곱하면은 x는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이 x가 0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는요. 이 녀석이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실수 방정식 쪽에서 좀 끌고 와서 이해를 하자면은 자, 이거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데 이 x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a가 만약에 2면은요. 2x 이퀄 0이면은 x는 무조건 0이죠. 뭐 얘가 3x 이퀄 0이라도 0이에요. 그러면 0이 아닌 해를 갖다 가지려면요. 언제 되냐면은 0 곱하기 x가 0 이렇게 나오는 경우만 가능하죠. 자, 우리가 0으로 나눠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학에서 금지 조항이죠. 정확히는 금지 조항이 아니고요.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금지되어져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건데
연산 중에서 나누기라는 연산은 없어요.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곱셈 있죠? 곱셈의 여권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누기 연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곱셈의 여권을 곱해주려고 봤는데 곱셈의 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누기를 못하는 거죠. 자, 실수 전체에서 보면은 0이 곱셈의 여건이 없습니다. 곱셈의 여건의 뜻은 그 숫자에다가 특정한 숫자를 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데 0은 그런 숫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누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 녀석이 곱셈의 여건인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쪽이 그래도 0이 아닌 해를 가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A-람다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지 된다. 동치명제입니다.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아까 공식으로 봤었던 것처럼 A-람다의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 값이 0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A-람다의 행렬식 값이 0이 되게끔 해주는 람다를 찾으면은 그 녀석이 바로 고유값이 돼요. 자, 얘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1은 마이너스 2, 알파2는 마이너스 0.8이 됩니다. 자, 얘네들 두 개가 바로 고유값이 될 거고요. 얘네들이 ax 이퀄 람다 x 했을 때 람다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었을 때 만족하는 x, 람다에 마이너스 0.8이 들어갔을 때 만족하는 x를 각각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 찾는 방법은 실제로 값을 집어넣어서 지금 보시는 이 식을 만족하는지를 보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람다1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위에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에 람다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서 이 식이 성립하게끔 해주는 x1, x2의 집합들은 전부 다 고유 벡터입니다. 넣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위에 식이랑 아래 식이랑 똑같은 식입니다. 얼마가 곱해져 있는지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x1은 2x2가 돼요. 즉 x1과 x2의 관계가 요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다 고유 벡터가 되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게 끌어져 나온 거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x1, x2잖아요. 근데 x1이 2x2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 x2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x2를 밖으로 빼내면은 이게 2, 1이 되는데 이게 임의의 상수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2,1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 녀석들은 전부 다 고유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2,1을 제너레이터로 보면 됩니다. 2,1이 제너레이터에서 얘를 갖다가 고유 벡터의 대표로 보는 건데요. 꼭 이게 2,1일 필요는 없어요. 1,2분의 1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걸 써도 됩니다. 다만 관례상 되도록이면 정수가 좋고요. 되도록이면 양수가 좋아서 지금 보는 것처럼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0.8에 대한 고유값도 한번 찾아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에다 집어넣어서 똑같은 작업을 해보면 되는데요. 얘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5,4를 대표값으로 보면 되죠. 고유 벡터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습 문제가 두 개 있는데요. 자, 이 두 개의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니까 뭐 좀 걸리겠죠. 시간은 뭐 거의 무제한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전에 제가 수업을 참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문과 쪽 학생들한테 처음 가르친 다음에 풀라고 시간을 무제한으로 줬더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막 헤매더니 풀어내더라고요. 공부를 다시 하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앞쪽에 예제를 제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던가 아니면은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고유값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고유 벡터를 찾는지에서 좀 검색도 좀 해보시고요. 선형대 수학 책을 갖다가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럼 한 10초 정도 지난 뒤에 다시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간에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거부터. 디터미넌트 A-람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AD-BC로 계산을 했고요. 인수분해까지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람다가 1이랑 5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람다가 1과 5일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A의 고유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다 1일 때의 고유 벡터를 찾아보죠. 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아까 했었던 것처럼 집어넣어 보면은 이런 식을 만족을 해야지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 x1 플러스 x2가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1이 고유 벡터가 되겠네요. 5일 때도 넣어 보면은 얘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개하면 3x1 마이너스 x2요. 그래서 넘기면 x2가 3x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1, 3을 고유 벡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걸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 A-람다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인수분해 해보면은 람다 값이 2랑 3이 나옵니다. 자, 람다가 2일 때 얘가 나오고 따라서 2,1이 고유 벡터. 람다가 3일 때 식에다 넣어보면은 얘가 나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x1 플러스 x2가 0. 따라서 x1이랑 x2가 같으면 되니까 1,1일 때 고유 벡터가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갖다가 아마 무난히 풀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찾을 수 있으면은 사용하는데 딱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행렬을 갖다가 지금 연립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공부할 이유가 연립 방정식을 풀을 때 고유값과 고유 벡터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개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연습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충분히 연습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렬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